네, 전국의 뜨거운 감자가 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 사실 코인 안 해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요. 좀 잘 풀어서 이해를 해보도록 도와주실 분, 원더프레임의 김동완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지갑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코인 네. 지갑. 이거는 네. 계좌입니까? 은행 계좌 같은 겁니까? 은행에 비유하면 개인 계좌 같은 건데요. 예. 특별한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은행 계좌는 은행에 가야지만 만들 수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내고 뭐 본인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요 지갑은 그냥 마음 먹으면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네. 지갑 계좌가 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4개 정도가 4개?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2개는 거래소 지갑이고요. 그 2개는 실명 확인이 된 거고 하나는 또 실명 확인이 되는 업체가 발행한 개인 지갑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하나가 더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래소 지갑, 그러니까 비상장이라는 게, 이게 거래소라는 게 우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코스피, 뭐 코스닥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증권거래소 말고 이게 따로 코인 거래소가 있는 거죠. 민간 거래소가. 민간 거래소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거래 가능한 거래소가 5군데가 있고요. 5군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주식은 한 군데니까 가격이 같잖아요. 그렇죠. 여긴 5군데이기 때문에 5군데 모두의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고 거기에서 거래되는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인의 종목들도 다 다릅니까? 예, 종목들도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죠. 중복되는 종목도 있지만 중복이 안 되는 것도. 그럼 김남국 의원이 이 지갑, 이 계좌를 통해서 어떤 거래를 했는지는 좀 분석을 해보신 거 아니에요? 예, 했죠. 어떻든가요? 일단은 거래 종류가 좀 많은 편이고요. 종류가 많다. 거래한 코인의 종류가 한 40종 정도 되는데. 많고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사고 팔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뭐 이자 같은 걸 좀 받는 어떤 이자를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잘 모르는 개념인데 주식하면 우리가 어떤 주식은 유동성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유동성 좋다. 거래가 활발히 돼서 현금화가 빠르다. 네, 그거 사실은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유동성 공급업자들이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그런 걸 하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민간 거래소들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민간 거래소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토콜로서 거래가 가능하게 해놓은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투자자가 유동성 공급을 하고 그 유동성 공급에 대한 서비스 대가로 뭐 일종의 수수료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게 되는데 이런 종류의 투자도 김남국 의원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래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공급하고 또는 코인을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거의 과 비슷한데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우신데 또 이게 좀 막상 이쪽 투자를 해보시면 별로 그렇게 이렇게 덜컥거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뭐 이상하지 않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굳이 이제 코인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만 또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여의도 증권가의 빌딩 한 구석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런 LP 뭐 또는 GP 그렇죠. 뭐 하잖아요.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슷한 역할이고 다만 이제 좀 독특했던 것은 LP를 운용하는 비용, 그러니까 그 규모가 보통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좀 컸다. 거래 내역은 지금 어느 정도를 거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추산이 불가능하고요. 추산이 불가능하다. 근데 뭐 제가 언론 보도 나온 것과 그리고 제가 이제 분석했던 지갑에 있었던 자산과 대충 해봤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한 80억 원 정도 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P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보통 금융회사들 뭐 이런 거 할 때 뭐 GP라는 개념이 있고요. LP라는 개념이 있는데 GP라는 개념은 전반적으로 그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LP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재무적 투자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업으로 하는 건데 거래 내역이 2년에 지금 추산되는 게 한 3천 건 정도. 그러면 이게 하루에 몇 건 정도 했다는 거죠? 하루에 몇 건이라기보다는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요거는 단순히 다 쪼갰을 때 3,000건이라는 거고 예. 이거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은행 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근데 은행을 한 번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은행은 한 번 가는데, 그러니까 실제 거래는 한 번인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거래는 여러 번이죠. 여러 번이 되는 경우들 다 합치면 3,000건이라는 것이고, 예. 어쨌든 이게 제가 아는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거래 대역이 좀 많은 편입니다. 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한 80억 원 정도? 80억 정도? 네. 근데 그게 이제 사고 팔았다는 그 총 규모 이게 어떻게 합집합이 되는 거죠? 그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액수가 80억이라는 건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사고 팔았던 그 횟수를 다 가장 많이 돈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돈을 네. 가지고 있었을 때가 8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 네. 예. 상당히 뭐 재력가인 거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네요. 네. 그럼 뭘 보고 근데 코인은 거래를 합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예. 코인이 이제 특징이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없어요. 예. 차트 분석이 적중률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코인과 매크로가 접점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예. 사실 이제 다양한 분석법이 나오고 있죠. 데이터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차트 분석을 하면 그 코인 같은 경우도 뭐 5분봉, 뭐 네. 30초봉 다 지원이 되죠. 다 지원이 됩니까? 다 지원이 되고, 이제 뭐 차트 분석의 핵심이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심리 파악이잖아요.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과거에는 컸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좀 약해지고 음. 조금 더 분석적인 부분이 가미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인으로 이른바 단타를 친 거네요. 단타에 그렇죠. 단타도 치고 뭐 네. 스윙도 하고 뭐 스윙도 하고. 예, 굉장히 좀 약간 능숙한 투자자예요. 물모를. 그러면 계속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를 5분봉이라고 하면 이제 5분마다 그 가격의 변동을 연결하는 선 같은 겁니다. 뭐 네. 30초 봉이라고 하면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를 계속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달렸는데요. 예. 좀 변동성이 높은 위험성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예. 하면 당연히 저 같아도 네. 뭐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5분 만에 뭐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봤을 것으로 생각되고, 최근에 이제 매체 언론 통해서 이제 그 상임이라던가 예. 이런 공무 활동하는 중에 거래한 게 또 얘기가 됐었잖아요. 예. 그랬던 이유도 사실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 워낙에 이 주식에서는 볼러틸리티라고 하죠. 변동성이 네,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워낙 심하니까 하루에도 뭐 20% 올랐다가 20% 떨어져 버려서 그렇죠. 갭이 뭐 40%가 될 때도 있고 50%가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또 하셨던 유동성 투자 같은 경우는 그 고려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러면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보통 사람이면은 이 국회의원이 굉장히 경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같이 소화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근데 증권가에서 가령 유동성 투자자면 유동성 투자자들끼리는 친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있죠, 그런 게 당연히. 있죠. 여기도 있죠. 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냥 LP가 돼서 유동성 공급자가 돼서 스스로 다른 공급자들과도 뭐 전화로 연락하거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 얘기를 요즘에 좀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이상한 내역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클레이페이라고 하는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에 지금 이제 KBS에서는 요걸 25억 원 정도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33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예. 어쨌든 33억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아무도 모르는 코인이에요. 저희가 KBS 라디오에서 자료 조사할 때 뭔가 이렇게 검색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코인 찾아볼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굉장히 마이너한 코인인데 지금도 없고 그때도 없었고. 근데 여기에 이 코인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한 33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지인 사기 당했다고 보고, 이 지인 사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인한테서 정보를 취득해야지 사기가 이제 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럼 이 클레이페이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만든 업체? 그건 이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되어 있지 않고 임명화되어 있고요. 예.
되게 이제 독특한 부분이 또 뭐였냐면 33억 원을 저는 얘기했고 KBS는 이제 25억 원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쓴 돈은 33억 원이에요. 쓴 돈? 예. 투자한 돈? 투자한 돈은. 예. 근데 이걸 너무 한 번에 사는 바람에 이 코인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시적으로. 와, 그래서 실이 있었구나. 실제로 이 사람이 얻은 토큰은 25억 원어치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투자하면서 8억 원을 까먹고 들어간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거의 이거는 프리미엄을 주면서 굉장히 이상한 패턴이다. 왜냐하면 그때 초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거래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투자 수익은 어떻게 좀 얻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손해를 많이 20억 원 정도, 20억 원 이상 손해 봤다고 지금 이제 계산이 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전체 이 코인이 이제 발행량이 있잖아요. 그 발행량의 40% 정도가 지금 김희영 계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앙고 터진 거죠. 근데 클레이페이라는 그 코인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그 업체나 모르죠. 그리고 김의원과의 관계는 김의원은 왜 이 업체 이 코인에 투자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본인이 이제 해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는 거래소에 등록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네. 좀 이상하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김 의원이 약간 좀 과도하다 본인에 대한 뭐 비난이나 언론 보도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저도 일부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지갑 내역에 다 나오는 거고 누가 봐도 이상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 상임위에서 몇천 원 정도밖에 안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분봉을 보고 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클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 압수수색 대상 중에 업비트 빗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중앙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들도 다 이제 검찰이 가져갔을 텐데 그 내역에 중앙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지금 이 지갑을 통한 거래보다 훨씬 간편하고 쉽거든요. 유동성도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직무 관련한 시간에 거래를 한 내역이 더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ASDFG님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으니까 실패를 무릅쓰는 건데 투기적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1719님은 서민한 사람으로 참 씁쓸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해명해야 될 부분들 좀 의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십시오. 한 1분 남았는데요. 네. 일단은 국민들이 제일 좀 궁금해하는 부분은 얼마가 들어갔고 이익을 얼마 받고 그리고 얼마를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수익 실현을 했는가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랑 업비트 빗썸에서 어떤 코인을 사고 팔았었는지 지금 이제 이해충돌 얘기도 있어서요. 게임사 관련한 코인들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제가 얘기했던 클레이페이 왜 투자했는지 요게 이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2021년에 LG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그 돈으로 코인 투자 시작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는 2016년에 본인이 이미 8천만 원 정도 본인 돈으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간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업계에 있어서 아는데 2016년에 8천만 원 이더리움 투자를 했다고 하면 지금 상당히 큰 돈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손실 전액 봤을 가능성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